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화천 용오리 펜션, 화천 농장에 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귀농 귀촌 이야기, 제가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생각하니까 제가 역사학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나름 써왔던 블로그의 글 중에서 많은 독자들이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글 중에서 가장 많은 히트를 기록한 책은 제가 2003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저를 한번 초대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어떤 단체가 초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신대원 학생들이 모였고요. 저에게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막 끝내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고민하다가 한 시골 소년의 눈 떠가는 이야기, 어느 중세 학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은 사실 저는 벌써 20여 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블로그가 무엇인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제 강의 영상을 많이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정말 한 지금까지 2만 명 정도가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제 글을 힘들게 찾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전문적인 이야기로 제가 어떻게 역사학자, 중세학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하고는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하지만은 그때 2003년 9월에 했던 강의를 그대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은 20여 년 후에 나름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제 삶에 가져왔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젊은 역사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가 주는 아픔과 기쁨, 단순히 아픔과 기쁨이 역사의 퇴적층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말하기를 특히 젊은이들을 살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들이 가진 비전이겠죠. 즉 우리 앞에 약속되어 다가오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20세기 내내 느껴왔듯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암담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강조와 기대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세기 초에 일제라는 참 참혹한 어려움의 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반성과 정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남북의 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전쟁의 현실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엄마, 아빠들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의 일부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이 개인적인 차원이 됐든 사회적인 차원이 됐든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미래에 대한 강조와 기대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실현된 종말론이든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든지 간에 암울한 삶 저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 희망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참 좋아했던 C.S. 루이스는 문학을 논했지만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제 가슴을 사로잡았던 글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과거에 지나간 삶의 흔적, 눈물, 환희, 그리고 경험에 의해 오늘을 사는 의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남긴 흔적들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멋을 되살리고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내고 그 안에 깃들인 낭만과 풍요로움을 불러내어 오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가 종종 우리의 삶을 훨씬 값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개입, 마음 절이신 하나님의 관심,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느낌으로써 오늘날 왜 여기에 내가 우리가 서 있는지에 대한, 즉 우리네 삶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기나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땅 위에서 계시의 하나님과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미리 보여주는 계시의 하나님과 역사적 사건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만남.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과 역사적인 암울함과 기쁨과 삶의 실존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만남. 인간들의 처절하고 애잔한 몸부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양에 있어서는 인간의 기쁨보다는 슬픔과 좌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질에 있어서는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위 민망히 여기시는,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사랑, 인간 군상들의 삶의 온갖 자태들, 그런 것들이 바로 시줄과 날줄로 지나간 역사를 구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만큼 긴 역사인 거죠.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지닌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기독교의 역사가 되겠지요. 물론 기독교의 역사를 한 학기 혹은 1년 안에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프린스턴에서 제 스승의 스승이셨던 닥터 프레일리 선생님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3000m 상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눈에 확 띄는 지형지물을 익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였던 닥터 프레일리는 펠리칸과 같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셨는데 제 스승들은 펠리칸의 제자들이 제 스승들이셨습니다. 하지만은 펠리칸이나 닥터 프레일리나 이런 분들의 핵심은 저에게도 전달이 됐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곳저곳에 특이하고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대상들을 파악하는 정도에서 사실은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형지물을 눈에 띄는 것만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러한 큰 얼개를 먼저 갖추고 이제 점차 땅에 내려와 보면은 그 큰 지점들 사이에 깃들인 삶의 자취들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 가다 보면은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의 정치를 맡아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맛일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저는 총신 신대원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모교에 와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기쁘기도 하고 예전에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제가 사실은 총신의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니까 막상 신대원에 다닌 시절하고는 많이 뭔가 다르지 않았겠어요. 하여간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의 이름은 김재현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려 하니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10수년간 제가 중세 연구와 교회사 연구를 하게 된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과의 귀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6년 전라남도, 지금은 광주 직할시가,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광주 광역시가 돼 있죠.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 광주시에서 30분마다 하나씩 차가 들어오던 시골이었어요. 저는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마치고 1985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들어와서 처음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대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 사이에 카투사로 군대를 다녀왔고요. 대학원을 마친 1993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에 머물면서 종교와 철학과 역사와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돈 안 되는 공부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자가 되고 행여나 기회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학교에 교수가 되는 게 저희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의 당시 꿈이었던 것 같아요. 1994년 총신신대원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했으며 1997년 6월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6년간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한 후에 지난 5월에 학위를 받고 2003년 6월 21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당시 현재 이곳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분당 중앙교회 장학 및 연구 지원 기관인 인재양성원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물 양성에 분당 중앙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요. 제가 만 10년 동안 기획에서 운영까지 장학재단의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세 연구를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2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중세 연구에 이제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의 업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젊은 시절에 다른 여러 분야를 공부하기도 전에 중세를 연구를 해야 됐을까? 사실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불치병에 걸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그때 제게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사건이, 그래서 저는 신학이나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는 소원을 그 나이에 했던 것입니다. 학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업의 분야를 찾는 작업을 어찌 보면 이 시절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논문으로 1993년에 안셀름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의 신존재 증명 대에세 데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자료를 제가 구할 수도 없었고 나중에 또 사연이 되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료를 구한다는 자체가 글을 쓰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중세를 하겠다고 했는지 사실 긴 시간이 지난 아직도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개신교 학자로서 중세 연구가들이 그리 많지 않는 미국에서도 제가 중세를 한다니까 종종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요. 왜? Why? 왜 중세를? 그것도 제가 머리가 이렇게 까맣잖아요. 아시아인이. 저희가 수천 명씩 모이는 칼라마주에 중세 미디벌 소사이어티를 가면은 저 같은 검은 머리의 유학생 F1 비자 홀더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당시 신학 분야에서 중세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제가 최소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많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수가 있어요. 당시 제가 속해 있던 개신교인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열려져서 합집합을 좀 크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라든지 정말 넌스와 멍크들, 때때로는 비숍들 교제를 하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제 주변에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개신교인들이 2000년에 교회 사이에 무엇인가 큰 간극, 즉 단절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죠. 이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죠. 루터나 또는 깔뱅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에 제대로 된 이해를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의 역사와 신학을 바르게 읽어내는데 사실 저도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최소한 루터까지 가는데 1000년의 시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된 교회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됐던 거죠. 역사라는 것이 비록 사상과 관점과 믿음의 방법과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칼로 이렇게 베어서 단절된 역사적 이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도 나이테라는 게 있죠. 나이테의 단절과 간극이라는 것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엄청난 자연재해라든지 어느 해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나이테는 한 해 한 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공백을 특히 개신교인들에게 크게 나타나는 그 공백을 메꾸어 보려고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중세가 단지 개신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세의 문화와 삶과 신앙적 유산이야말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유된 유산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자, 우리가 가끔 가톨릭인가 카톨릭인가 지금도 좀 헷갈리죠. 보통 카톨릭에서 가짜를 쓸 때는 십자가 가짜를 음역에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 정확한 한글 표현인 거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공유된 유산이라는 거, shared heritage. 중세 천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C의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토마스 어콰이나스 이후에 중세 말에 시작된 개념이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문자 Catholic Church, 보편교회라는 용어로 지금 분화되기 전에 개신교, 로만 캐톨릭 이렇게 분화되기 전에 사용됐던 용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교회, 유니버셜 처치로 표현되던 중세 교회의 문화와 역사를 가톨릭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잃어버린,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거저 포기해버린 개신교의 유산. 누군가 좀 찾아온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을 최소한 우리의 공유된 재산으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의 전체, as a whole, totality죠. 하나의 전체로 이해하고픈 생각이 지금처럼 분명하지만은 않지만 당시 대학원 시절에 그 고민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도 중세 영문학을 하는 분이 또 한 분 제 가족 가운데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무엇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도중에 이 고달픈 중세 연구에서 제가 하차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문으로도 주제로서도 우리가 최소한 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신학교 3년, 저는 충격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무 개념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신학교 3년은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 다듬기와 전공 세분화하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보면은 조직 신학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게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사실 신대원이 대학원이지만은 신학 학사 개념이잖아요. 100학점 넘게 들어야 되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저 내가 비평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교회사로 이렇게 정말 튜너하는 제 전공을 찾아가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1994년 3월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3년을 신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냥 신학의 여러 부분을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이나 공부를 위해 대단한 준비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요. 논술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을 하는 게 저에게 주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머리 싸매고 신학교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안 돼 있었어요. 그저 이제 신학이라는 것의 전적인 최소한 나의 어떤 메인 잡으로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투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소 담담하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관련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유학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현실성 있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 손에 든 것도 없었죠. 머리가 없었던 거지요. 당시에는 그냥 꿈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신학교 3년을 소위 말하는 썩이는 대신 바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간간히 있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목회를 하거나 신학을 하게 될 경우에 3년간의 신학 기본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 같아요. 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유학을 가게 되면 더 깊은 고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한국에서 신학하는 것이 갖는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죠.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크게 사지 않아요, 외국 학교들이.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외국 학교들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박사과정을 진입하려는 신학 유학생들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학 연구 여건들이 있잖아요. 건물로 보면은 가히 세계적이지만은 아직도 구멍이 뻥뻥 뚫린 신학적인 신학을 한다는 것의 이 어떤 독립성, 그 다음에 학문적인 투철함, 어떤 수준 있는, 격조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사실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다들 자신이 한국의 신학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국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이민 비자나 무슨 수단을 확보해서 군대를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러 밖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유승준 같은 사람들이 신학 분야에도 사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도 설명하는 프린스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비관적이거나 시간 낭비만은 아니죠. 신학 공부라는 것이 일반 학문과 달라서 전국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를 살리지 않는 신학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생은 개인이 살아온 시간의 총합이라는 시간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이 갖는 내적인 질과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그냥 숫잣말로 유용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동료들을 사귀고 한국 교회의 흐름과 삶도 깊이 느끼고 외국의 교회 분위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 시간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교 3년간은 우리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할 때 즈음에는 우리가 한국교회, 한국국민, 한국의 역사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로 표현하면 아리랑이 갖는 여훈과 감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어차피 우리가 얼싸안고 눈물과 기쁨으로 같이 갈 우리의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저는 사실은 신대우 3년 동안 별로 기대한 게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밌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책을 2권 정도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번역했던 기억이 나요. 이 기간에 일구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대원 3년을 지금 생각하면 학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유학이나 지속적인 학문을 염두에 둔 경우,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자신의 전공을 보다 면밀히 생각하고 그 분야와 관련해서 기본적 실력을 조금 더 깊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신학에 무슨 분과를 하겠다고 대략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전공과 자기 스스로를 조금 여유 있게, 아직 이렇게 뭐 일주일에 책 몇 권씩 읽어야 되는 것도 영어로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게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답답한 현실 때문인지 외국과 비교할 때, 최소한 제가 공부한 미국 지역과 비교할 때는 신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이해하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지금은
목회자가 굉장히 과잉 공급돼 있죠. 그 상황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히 신학교 3년 기간에 있는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의 보급소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의 주역인 젊은 인재들 개개인의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성숙에 보다 큰 관심과 투자를 사실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소모품이죠. 네, 이렇게 값싼 가격에 아마 최저임금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정도도 못 받는 신대원 전도사님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피교육자가 어느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등록금을 내고 비록 모두 장학금으로 처리되더라도 헌신하는 양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만한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학교와 교수들은 이에 부응하는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을 또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본격적인 신학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20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신대원 이후 유학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한다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3년간 신대원의 시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후배들을 대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20대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찾는 과정입니다. 10년 단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확실한 마음가짐과 인간적 신뢰만 줄 수 있다면 지속되는 실수나 시행착오는 저는 언제든지 20대라면 용서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로 지나가 볼까요? 그러나 30대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전문화시키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사를 할 것인가? 조직신학을 할 것인가? 신학을 할 것인가? 목회를 할 것인가?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반도체 회사를 다닐 것인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준비해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30대 때는 한두 번의 동일한 실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비슷한 실수가 지속될 때는, 그리고 문제가 계속될 때는 이제는 자신이 이제 오해의 단계를 넘어 이해와 너그러움으로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갈 때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전투적이거나 속 좁은 삶은 30대가 이제 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10년을 좀 띄워볼까요? 40대에 접어들면 저도 아직 40대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만은 20년 전이니까 지금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학문과 인간성과 양식과 신앙에 있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자고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의 한 축을 담당할 여러분이, 그리고 신학 분야의 유학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동안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마 교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두 번쯤은 염두해 두어야 할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사회의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혼자 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나는 사회에 던져진 한 구성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단순히 나의 어떤 신학적인 울타리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사회의식의 변화를 나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인간성을 변모시켜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처럼 어린 시절에 아주 특이한 경우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사람은 더한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대원 기간은 좋은 의미로는 영적인 광야에 나왔던 거고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약간 좀 움직여서 정말 흔히 말하는 선지동산이라는 좀 더 리모트 에어리어죠. 좀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별로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전으로 내가 유학이나 목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게 현장 목회,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유학도 마찬가지고, 유학의 경우는 영어 준비도 해야 되지만 돈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전공 분화, 전공 분화와 전공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저 미국 가서 좀 미국 교회나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 정도 구경하고 돌아오겠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가자마자 굉장히 신학교도 공부의 양이 세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신학교, 큰 신학교 할 거 없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한글로, 그것도 한글로 좀 더 자기 분야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신대원 시절에 개인적으로 김진호 목사님의 두레 운동을 만나면서 기독교인의 사회의식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사실 저와 저희 많은 동료들이 두레와 김진호 목사님을 떠났지만 20대 때 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신 분이었죠. 저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저는 80년대 짱돌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기 반성을 저희 동료들에 비해서 뒤늦게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유학 가기 전에 중국 조선족 사기 사건 문제에 제 친구가 주역이 돼서 일하는데 결부되어서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 저는 중국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한중 장학재단을 세웠고, 소규모였지만 그게 20년이 지나면서 한 1000여 명에 이르는 중국 조선족 또 중국인 지도자를 배출해서 매출한 모판을 제가 호주머니 돈을 들어서 시작을 했던 적이 있고, 식량 난민 문제에 깊이 연루된 적도 있었습니다. 둘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이기적이었던 제가 점차 남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조금 배운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저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늘 안타까운 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은 20대 때 그런 시도들이 최소한 남들과 친구라도 좀 삼을 수 있는,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그 당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장으로 있던 분당 중앙교회 장학재단, 당시 우리는 그냥 분당 센트럴 하우스라고 불렀는데, 이 시절 이러한 훈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왜곡되어 있던 부분을 하나둘씩 고쳐나가고 유학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듬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절 학문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의 학문적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세라는 큰 울타리에서, 큰 울타리라는 이렇게 거대한 불에서 그 접근법으로 역사를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쓴 논문을 통해서 중세라는 분야를 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업으로 잡았지만은 그때까지 저의 관심은 조직신학적, 철학적 접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증명이라든지 안셀름이 교회사, 중세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식과 신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학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줬는데, 저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코투스나 아퀴나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theological 또는 philosophical한 그런 접근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문헌적 연구를 했더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다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죠. 그 시절에.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류의, 아니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 깃들인 살아있는 숨결이 저를 불러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읽어도 멋있는 글 같아요. 그 환상과 비전들이 저희 가슴속에서 살아 요동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13세기 중세시대
반유대교 운동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엔타이 주데이즘이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 근동 지역의 주스들, 유대인들과 관련된 논란과 분란이 되게 많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중세 시대 때 중세 교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때로는 박멸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고 때로는 재판을 열고,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인퀴지션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냥 마녀들만 박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오토리티의 어떤 중심적인 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만 쓴 게 아니고, 주스들, 유대인들, 헤라틱스, 이단들, 그리고 여성들을 많이 마녀화 시켰거든요. 지금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근동이나 중동에 가면 여성들이 이렇게 히잡을 쓰거나 얼굴도 못 내밀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 내에서도 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퀴지션이라는 일종의 종교 신문을 가하고 이렇게 마녀라든지 사회적인 부적응자, 이단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많은 교회가 권력이 그렇게 사용돼 왔던 거죠. 도미니칸이나 프란시스칸이 다 이제 발전되면서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마 그게 1260년, 70년 굉장히 많은 이제 디스피테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논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장을 만드는 거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름스 국회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그냥 파문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을 다 갖추잖아요. 그리고 변증할 기회도 주잖아요. 하지만은 이미 메인스트림에 힘을 갖고 있는 세력에서는 자기들의 각본이 있잖아요. 이게 중세시대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거듭거듭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영어 표현의 disputations against Jews.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졌고, 종교라는 것이 왜 이런 일들이 눈에 이렇게 비저블하게 굉장히 드러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거를 저는 신대원 3년 동안에 이런 분위기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스티븐 바턴의 책을 사복음서의 영성, 그리고 대장간에서 출간한 자크 엘룰의 In Our Own Perspective, 아마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Perspective in Our Own Ages 이런 책이었는데, 번역을 하고 제가 가장 제 인생에 또 제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논문이 총신신대원에서 썼던 중세시대 기독교의 반유대교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40여 분의 시간이 흘렀네요. 이 글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연 영상은 안 남아 있는데, 이 글을 굉장히 많은 분이 제가 썼던 글 중에 가장 많이 읽힌 것 같아요. 아마 책으로 나와도 플러스별의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2편에서는 이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눈물 머금고라는 주제로 제 유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고생했던 이야기, 제가 느꼈던 이야기,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후배만큼은 조금 더 내가 당했던 차별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팔팔할 때 에너지를 다해서 좀 더 이렇게 킹스웨이, 좀 더 이렇게 실크로드를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 큰 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글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은데요.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변한, 또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제가 좀 더 애드하고 추가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가슴 설레면서 나눠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영상은 제가 하버드 유니버시티 딥스쿨에 어떻게 가게 됐고,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혼자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1시 31분이네요. 제가 개인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 10시 반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에너지를 또 마지막 영상을 찍는데 한번 보내봤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2편 또 준비되는 대로 올릴 테니까 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보 유튜버 키아츠의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